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쿠팡의 뉴욕 증권거래소 직상장 소식으로 다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쿠팡에 3조 5천억 원 가까이를 투자해서 지분의 38%가량을 확보해뒀습니다. 아직 직상장할 경우에 쿠팡의 가치가 정확히 얼마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국내외 증시에서는 최소한 20조 원에서 많게는 55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 회장 목도 8조 원에서 21조 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 2일 전까지만 해도 손정희 회장의 투자와 관련해서는 부정적 뉴스 일색이었습니다. 코로나19 직전 해인 2019년 2분기에는 소프트뱅크가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죠. 또 공유경제의 주역이었던 우버나 위워크에 대한 투자가 기대했던 것만큼 수익을 올리지 못했고 심지어 상장이 연기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한때 야후나 알리바바 투자로 마이더스의 손으로 불렸던 그가 마이너스의 손으로 전락한 게 아니냐 이런 비아냥도 나왔죠. 100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비전펀드 2의 자금 모집도 시원찮다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정작 소프트뱅크는 지난해 실적을 많이 만회했고 손정희 회장은 4월 1일부로 소프트뱅크 회장직을 떠나 투자 사업에 전념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는 손 회장은 요동치는 투자 실적에 따라 평가를 바꿔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300년 기업 왕국 혹은 그 이상의 꿈을 꾸는 몽상가입니다. 이제 손정희를 다시 공부할 때입니다. 성공을 예감하는 지적모험 성공예감 별책 부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별책 부록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희입니다. 광명수 씨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옆에서 거들고 있는 별책부록의 별 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별책부록의 300년 왕국을 꿈꾸는 AI예요. 우리 오래오래 해먹어요. 찡긋. AI의 언어 습관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겠군요. 해먹어요라는 표현은 좀 안 될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써도 좀 비난받을 소지가 있는데 네. AI가 그런 표현을 쓰는 건 좀 오래 해 드세요. 아, 찡긋은 좀 귀엽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건 이제 많은 공부 끝에 나온 거겠죠. 오래오래 해드세요. 찡긋. 더 무섭네요. 자, 라디오 청취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보내주신 댓글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샵 9730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 책은요. 성공예감 가족이기도 하죠. 박연미 기자의 코로나 변화의 방화쇠를 당기다 함께 읽어봤는데요. 예. 먼저 6123번님, 코로나가 변화의 방화쇠를 당겨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마치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6704번님, 총은 소리가 있으나 코로나는 소리 없이 와서 더 무섭네요. 그래도 이 소리 없는 전쟁을 끝내려면 우리 일상생활 속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뿐이겠죠? 라고 해주셨네요.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이런 대유행이 영원할 것 같지만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도 그렇고 또 태평양 지역 폴리네시아에서 홍역이 갑자기 사라질 때도 순식간이에요. 이게 뭐 천천히 사그러드는 게 아니라 어떤 결정적인 집단 면역 형성의 티핑 포인트가 오면 그야말로 거짓말처럼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4차 대유행에 대한 전망들이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최악은 아직 남아있다 이런 입장인데 저는 대부분의 그 팬데믹 역사를 보면 3차에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변종이 생겨나서 이게 다시 악화시키지 않는 한 거의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오지 않았나. 이제 우리나라도 곧 이제 접종을 시작하니까요. 백신 접종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버텨왔다고 우리 스스로에게 다독거려도 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와, 이 보통 전염병이 이렇게 삽시간에 퍼진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없어지는 것도 한순간에 사라진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니까 예. 뭔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두근두근하고 설레는 것 같아요. 그 총균세도 나오는 예입니다만은 폴리네시아 지역에서 홍역이라는 게 무섭게 그 섬을 덮치지만 사라질 때도 보면 어느 날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그렇게 갑자기 또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염병은 무섭지만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 1년 소비 트렌드도 달라졌습니다. K8677번님, 김미성님, 새벽 배송 도무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문화비가 줄어든 반면 식비 지출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늘었습니다. 그래도 중고거래도 하고 용돈도 벌고 미니멀 라이프도 되고 좋네요 해주셨고요. 샤방샤방님, 50대 후반이라 앱으로 결제하는 게 어렵기도 했는데 배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만 이제 살아남을 수 있어요. 또 50년 꿈님, 아이에게 주식 계좌 해준다고 인버스 했다가 1,000만 원 날렸습니다. 누구는 삼성전자로 1,000만 원 벌었던데요? 해주셨네요. 우선 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무료함의 경제라는 게 지배하고 있다. 집에서 그냥 좀 심심하니까 사람들 안 만나고 그러니까 자꾸 클릭을 해서 온라인 쇼핑을 하게 되는데 정말 그게 꼭 필요한 건지는 의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료함이라는 게 사람을 얼마나 충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제가 자진해서 납세를 했죠. 저도 며칠 전에 그 레몬 나무, 네. 깔라만시 나무, 딸기 모종 이런 걸 샀는데 키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이게 도착하자마자 네네네. 잘못 샀구나 하고 느꼈어요. 제 실력과 정성으로는 도저히 키울 수 없는 건데. 그 손이 많이 가나 봐요. 예, 아직 그 모종을 옮겨 심지도 못하고 지금 창고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머. 죽이시면 그러니까 이게 어떡합니까? 저는 큰 사치라고 말씀드렸는데 무료하다는 이유 때문에 사드리는 게 많거든요. 그 음식 밀키트 같은 것도 많이 사지만 다 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냉동실에 처박아 넣고 계속 돈을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 집에 많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이지 않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심심하다는 것 있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네. 실제로 경제학자들이 보덤 이코노미라고 해서 무료함의 경제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아까 앱 같은 거 나이 드신 분인데 공부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네. 모바일로 주식 투자해보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물론 손해는 계속 거듭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셔도 되나요? 네, 죄송합니다. 또 아이한테 주식 투자 가르쳐 준다고 계좌 만드는 거 이런 거 좋습니다. 그리고 뭐 크지 않은 돈을 넣어서 아이하고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 해필이면 그 인버스를 합니까? 주식이 떨어진다는데 배팅하는 건데 이건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너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쪽을 가지 말아라. 혹은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네.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는 영역이니까. 제가 월요일에 본 방송에서 오프닝에서 조금 현금으로 만들어 두자. 주식시장은 횡보고 가장 중요한 젊은 분들이 지금 막 주식에서 손 떼서 가려고 하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시장이 너무 올라서 또 문제가 있지만 네. 너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시장이라서 고위험, 고수익 시장이라서 변동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희 유튜브 김방희 TV에서는 젊은 분들한테 왜 제가 그런 시장을 권하지 않는지를 조금 소상하게 밝힐까 합니다. 예. 기대가 되네요. 네. 저 궁금한 게 많거든요.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좀 우리 질문 광명수 씨 같은 분들이 함부로 뛰어들 수 혹은 뛰어들지 않았으면 하는 시장이라서 그렇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용원님, 평생 직장이란 말은 이제 사전에만 존재할 것 같습니다. 변화무쌍한 현실에 맞게 우리가 적응해야겠지요. 적자 생존이라는 사자성어가 딱 맞는 요즘입니다. 유민형님, 대학생이라 아르바이트하며 등록금을 벌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잘리기도 하고 아이고. 힘들고 불안할 때가 많아요. 하루빨리 일자리 걱정하지 않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김기재님, 학교에 있는데 취업을 앞둔 학생들의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예전처럼 취업의 길이 열리기를 희망합니다. 뭐 다들 힘들죠. 근데 취업을 기대하고 있는 젊은 세대의 고통이 제일 클 거예요. 네. 뭐 언제 이 문이 다시 열릴지 모르니까. 다만 저는 이 시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고 없이 또 끝날 수도 있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이 시기가 준 교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들한테도. 네. 그 외환위기 당시에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우리 대학 시절에 가장 열심히 공부하고 그야말로 사회적 변화에 관심 끊고 성적만 내려고 노력했던 친구들이 가장 많이 간 분야가 제2금융권이었어요. 월급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일반 기업보다 훨씬 인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외환위기가 오자마자 그 제2금융권, 종금사 혹은 개발 리스사 이런 곳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고 이분들이 10년 만에 대학 졸업한 지 10년 만에 길거리에 나앉게 됐어요. 어느 장례식장에서 마주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거의 읍소를 하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게 뭔데 이런 고통을 내가 제일 먼저 당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좀 잔인하지만 진실을 얘기해 줬어요.
네가 잘못한 게 있지. 세상에서 제일 큰 죄를 저질렀지. 그게 무슨 죄냐고 묻길래 제가 답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죄. 저는 세상 물정을 배워나가는 게 젊은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데 코로나19가 여러분들한테 가혹하게 가르쳐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과거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잊어버린 사람은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할 테고 그걸 교훈 삼아서 자기 길을 개척한 사람들은 손정희 같은 꿈을 꿀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소개된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성공예감 홈페이지 선물방에 연락처 남겨주세요.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풀기 토크. 네, 오늘은요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의 비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니혼게이자의 기자인 스키모토 다카시가 쓴 손정희 300년 왕국의 야망 함께 읽어볼 텐데 이 특정 기업인에 대해서 저희가 책을 다루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네. 공부를 할 때 항상 공식 평전으로 읽어보라고 추천을 해주셨는데 네. 저희 스티브 잡스 책을 할 때도 생전에 인터뷰를 허락한 월터 아이작슨 책을 추천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 책을 읽었었잖아요. 그렇죠. 이 책이 손정희 회장의 평전이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여러 책을 들여다봤는데 이 책이 공식 평전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 기준은 당사자가 인터뷰를 해주는 겁니다. 네. 나에 대한 책을 쓴다고? 그럼 정확히 알고 써야 되는 거니까 나나 내 측근에 대해서 자유롭게 인터뷰할 수 있게 해줄게 하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진짜 본인이 직접 인터뷰했기 때문에 믿을 만한 거죠. 네. 그래서 공식 평전을 읽는 게 가장 좋다고 얘기하고요. 네. 워낙 유명한 기업가들은 책이 수십 종, 수백 권 쏟아지니까 그중에 공식 평전이 낫겠다는 거고요. 아마 이분은 다카시라는 분은 취재를 하면서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정희뿐만 아니라 측근들하고 가까워졌는데 공식 평전이라고 제가 판단하는 근거는 이건 전 다른 데서 들은 얘기인데 모 지역에 네. 손정희 씨하고 최측근만 간다는 그야말로 대규모 별장이 있는데 여기에 공식적으로 저널리스트로서는 이분이 최초로 초대를 받았답니다. 인터뷰도 물론 했고요. 진짜 최측근이라는 이야기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식 평전에 가깝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고 다만 하나 아쉬운 거는 이건 동서양 문화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네. 월터 아이작슨의 스티브 잡스 평전은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네네. 예, 뭐 버림받은 첫사랑도 인터뷰를 해요. 가서.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객관적으로 이 실체에 접근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동양에선 인터뷰 허락받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기가 어려워요. 네네네. 그런 문화도 있고 또 부정적인 얘기를 할 사람은 아예 인터뷰를 안 하는 면도 좀 있고 그래서 좀 너무 손정희라는 사람에 압도당했다. 손정희를 너무 흠모하는 내용이 많아서 오히려 손정희가 변명할 거리들을 이 기자 저자가 변명해주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건 좀 아쉽다. 공식 평전 치고는. 네, 이건 아마 동서양 문화 차이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인터뷰까지 허락해줬는데 부정적으로 쓰기는 좀 그렇잖아요. 네네. 근데 스티브 잡스 책을 예. 저희가 다룰 때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예. 미국에서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썼다가는 큰일 난다. 책부터 못 낸다. 이런 말씀 해주셨던 그럴 게 가능성이 기억이 있다고 나거든요. 말씀드렸죠. 네네. 예. 그리고 이 책이 2017년 초에 나왔거든요. 예. 그 후에 소프트뱅크나 손정희 회장 관련 뉴스가 여전히 쏟아졌는데 그러니까 이 책에 등장하지 않은 게 2017년 후에 그러니까 3년여 정도 공백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중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한 3년간 손정희 회장에 대한 뉴스나 사실은 부정적인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이 책이 담지를 못하고 네네. 있죠. 몇 가지는 본인이 예고한 대로 했어요. 통신업에서 손을 떼고 은퇴하겠다. 60대가 되면. 실제로 올해 직원들한테 메일을 보내서 4월 1일부로 소프트뱅크라는 그 통신업에선 손을 떼죠. 회장하고 사장 자리를 물려주고 자신은 이제 비전 펀드 2라는 새로운 투자 사업에 이제 전념하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 많는데요. 객관적 검증이 안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거예요. 책 첫 부분과 뒷부분에 아주 길게 설명해 놓은 손정희 회장이 짝사랑했던 회사, 가지고 싶어 했던 회사가 영국의 반도체 회로 설계 기술 전문 기업인 ARM, 흔히 ARM이라고 하는 네. 회사거든요. 3번의 짝사랑 끝에 엄청난 돈을 주고 사게 되는 거죠. 2번까지는 마음만 가졌고 검토만 했고 사들이지 못했다. 그러나 10년에 걸쳐서 구애한 끝에 마지막으로 사들였다 네. 하는 게 책 첫머리에 나와요. 맞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책은 전매,
투자의 관점에서 이 회사 사서 이익 많이 남겨서 팔려고 산 게 아니다. 이건 반도체가 미래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앞서가는 기술과 금융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기가 경영하기 위해서 이 회사를 샀다는 걸 분명히 밝혔는데 놀랍게도 이 3년 동안 이 기자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이 ARM이라는 회사를 팔아요. 네. 물론 이익을 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10조 원 정도 이익을 내고 팔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까 방송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워낙 투자 사업에서 손해를 많이 봐요. 마이너스의 손이다 이런 별명까지 나올 정도로 공을 들였던 공유경제 기업들이 기업 가치가 폭락하거나 우버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업주가 성희롱 같은 걸로 물러나면서 네. 그 당초의 기업 가치보다 훨씬 떨어졌고 또 위워크 같은 경우도 상장이 자꾸 유예되고 이러면서 기업 가치가 폭락하면서 손해까지는 아니어도 일부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니까 ARM이라는 회사를 팔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걸 사들일 때는 사실 책에서 마치 동화처럼 바닷가를 배경으로 하면서 마치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묘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저자는 공식 평전으로서는 아쉽게도 너무 손정희한테 압도당해서 손정희의 말만 믿은 거죠. 네. 그런데 기업가들은 뭐 필요하면 가족까지도 팔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네. 이 3년이라는 게 IT라든가 투자라는 손정희 씨가 몸담고 있는 업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보통 사람의 3년과는 다릅니다. 영겁의 시간에 가까운 긴 시간이거든요. 네.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자의 예상도 아쉽게도 틀렸다. 이런 점을 알고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풀기 몸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손정희 300년 왕국의 야망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 사사키 다다시. 국내 얘는 유명한 분은 아닌데 네. 국내 가전업계 사람은 이 사람을 다 알아요. 저도 가전업계를 담당할 때 기자 시절에 이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궁금했어요. 손정희 씨하고 인연이. 이 책에 비교적 상세하게 나옵니다. 일본 가전업계의 대부고요. 손정희 씨가 57년생이신데 고등학교를 중퇴를 해요. 아시다시피 이제 제1교포 네. 출신이고 아주 가난한 제1교포 불학에서 나왔는데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미국 대학을 가서 버클리라는 그 UC 버클리라는 곳으로 편입을 합니다. 이때 이 사람이 너무 어렵게 유학 생활을 했는데 결심을 해요. 하루에 25분만 투자를 해서 하나씩 발명하겠다. 그래서 막 250개가 쌓였다고 그러는데 하나씩 발명하겠다 그랬는데 그중에 전자 번역기를 개발하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일본 가전업체하고 접촉을 해서 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투자도 받겠다. 네. 12개 업체하고 접촉을 하는데 11개한테 이제 무산됐어요. 오히려 그냥 거의 정문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경우도 많았고. 네. 근데 이 사람을 유일하게 인정해 준 게 78년에 마지막으로 찾아갔던 샤프라는 회사입니다. 그 광명수 씨는 이 회사를 잘 모르시죠? 저희 때는 네. 대학 시절에 이 샤프 전자계산기 하나 가지는 게 꿈이었어요. 비쌌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전자계산기 뭐 이런 가전제품으로 유명했던 들어본 회사인데. 적은 있죠. 맞아요. 네. 샤프. 여기 그 기술연구소, 중앙연구소의 소장이었는데 이분이 기술 담당 전무기도 하고 만나줬을 뿐만 아니라 이걸 사줘요. 우리 돈으로 한 1억 5천 정도를 챙겨주는데 그게 기반이 돼서 유니슨이라는 회사를 창업하고 이게 1981년 소프트뱅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소프트뱅크로 소프트웨어 유통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 사람을 만나면서였어요. 그래서 소프트뱅크사는 손정희 씨와 이 회사를 도운 사람을 1년에 한 번씩 초대해서 아주 거나하게 대접하고 네. 선물도 하는데 그때 늘 빠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사사키 다다시라는 일본 가전업계 대부죠. 그러니까 손정희 회장이 아무래도 굉장히 이제 멘토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책에서도 그에 못지않은 정말 찬양하는 듯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손정희 회장이라고 하면은 IT 업계의 거물이고 또 미래 산업의 투자자이자 후원자로 또 그런 유명한데 셈이죠. 예. 어떻게 처음 이 분야로 뛰어들게 된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흥미로워요. 책에 자세히 나와서 저도 알게 된 건데 이제 제1교포 뿌리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차별을 받고 일본 내에서 기회를 잡을 수 없어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네. 이제 뭘 할까? 이 사람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고민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차별 속에서 뭔가 어디 관료가 되거나 이런 걸 상상할 수는 없으니까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건 일찌감치 결정했는데 네. 아이템을 뭐로 할까?
그때도 사실 그 손정임 회장의 돈키호테 같은 면이 좀 잘 드러나는 일화가 이제 이 책에 나오는데 당시 일본 그 사업가 중에 유명했던 분이 후지타 대안이라고 그래가지고 맥도널드 일본 지사를 창업한 분이에요. 일본에 들여온 분이니까 네. 상당히 선견지명이 있던 분인데 이분한테 고등학교 시절부터 전화를 했다 그래요. 만나고 싶다.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싶다. 근데 비서가 뭐 전화기라도 했겠어요. 도저히 뭐 만날 길이 없다가 돈을 모아가지고 도쿄로 아예 올라와요. 만나겠다고. 그래서 그 비서분한테도 이제 오랫동안 연락하니까 알겠죠. 나 딱 3분만 만나게 해달라. 이 얘기를 그대로 전해달라. 내 간절함을. 결국은 왔구나. 그래서 전하죠. 그래서 15분을 받습니다. 그 사람한테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물은 게 나는 어떤 사업을 하면 됩니까? 하는 질문이었는데 이 후지타 대안이 나는 외식업에 있지만 앞으로 미래의 사업은 컴퓨터다. 내가 당신 나이라면 컴퓨터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로잡아서 그 말이 평생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미래 기술 쪽으로 접근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갈 때도 미국에 가서 그 컴퓨터 동향을 가장 잘 다루던 잡지인 PC 위크라는 걸 사서 거기에 CPU에 해당되는 거죠. 컴퓨터 두뇌에 해당되는 직접 회로를 찍은 사진을 한 장 찢어가지고 늘 품에 안고 다녔다. 네. 내게 평생의 업이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집요한 면도 있고 네. 좀 돈키호테 같은 면도 있고 이게 위대한 사업가를 키운 게 아닌가 싶어요. 또 공통적으로 보면은 예. 성공하는 사업가들이 다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맥도날드 창업주 후지타 텐도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없으면은 실행을 할 수가 없으면,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게 실행이 안 되면은 사실 성공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 뭐 자본이 없는 스타트업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디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본이 없어서 지금 이게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회사들의 돌파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손정임 회장도 자본과 아이디어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본인이 얻었죠. 누군가를 만나서. 네. 그렇죠. 근데 만나는 것도 용기잖아요. 저는 1차 벤처 붐을 인터넷 기업협회 고문으로 겪었는데 그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었어요. 그냥 네. 이렇게 손정임 회장처럼 저는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뭘 하는 게 좋을까요? 뭐가 유망할까요? 근데 지금은 묻지 않아요. 아.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 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인연이 없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아이디어를 구하고 돈도 좀 대주십시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용기인데 네. 만약 아이디어는 있는데 나는 종잣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계시다면 그분은 용기가 부족한 거다. 아, 근데 진짜 용기인 것 같은 게 저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 와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마카롱 사업 항상 하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그런데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우리 김방희 소장님께 이야기를 하고 저 이거 할 테니까 자본 좀 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무시받을 것 같고 니까지 깨 이런 소리 들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게 걱정이 돼서 할 수 없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게 바로 생각이 용기라는 거죠. 들거든요. 이 사실은 손정임 회장이 이 책에도 나옵니다만 아재 킬러라 그러거든요. 네. 저는 뭐 직접 뵌 적은 없고 멀리서 본 적 프레젠테이션을 들은 적만 있는데 자신의 꿈을 얘기할 때 보면 빠져들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게 바로 용기인데 막 아이디어를 용기 있게 표현하는 것도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인데 만약에 마카롱 사업을 들고 저한테 와서 투자해달라 그러면 우선 저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 용기는 가상하다. 네. 그리고 당신이 마카롱 사업이 아닌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도울 용의가 있다. 그러나 마카롱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넘어가죠? 얘기할 수는 있겠죠. 어서 빨리 두 번째 키워드 뽑아볼까요? 상처만 남았네요. 두 번째 키워드, 소프트뱅크의 인수합병. 소프트웨어뱅크는 우리나라 예전의 대우그룹처럼 다른 기업을 사서 성공한 회사입니다. 부실 기업을 사서 성공시키면서 성장한 회사인데요. 처음에 소프트웨어 유통업으로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 그걸 원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걸 중개하는 네. B2B 기업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그래서 소프트웨어 뱅크다. 은행처럼 저장해뒀다 소프트웨어. 그게 소프트뱅크가 된 건데 그 후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컴덱스 쇼라는 전시회, 그다음 PC 위크라고 본인이 감동 먹었다는 그 잡지의 출판사 G.F. 데이비스라는 걸 인수하고 이후에 야후 재팬 설립하고 3위 통신망 보더폰의 영국 건데 일본 법인을 인수했고 미국 3위 이동통신업체인 스프린터를 인수. 이런 식으로 쭉 인수해 옵니다. 인수합병을 통해서 성장해 오는데 그럼 돈이 어디가 있어서 그렇게 성장했느냐 그러는데
자기 돈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전부 외부에서 끌어들여서 외부 자금을 조달해서 하거든요. 그걸 LBO라고 하는데 레버리지 바이아웃이라 그래서 남의 돈 끌어들여서 자기 돈 많지 않은 상황에서 네. 사는 거예요. 근데 사서 반드시 성공시키려고 목숨을 걸죠. 보통 3위 업체 뭐 이런 걸 사서 2위로 돌변시킨다거나 이렇게 적자를 흑자로 돌변시켜서 성공하는 거죠. 보더폰까지는 정상화됐고요. 영국 걸 사서 지금 일본 2위 업체니까. 미국의 3위 업체 스프린터는 당초 계획하고 조금 어긋나면서 아직은 좀 고전 중이라고 네네. 평가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했던 ARM이라는 영국 반도체 회로 설계 회사를 인수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인수할 때 모든 걸 걸어요. 빚도 많이 얻는 대신 이거 살리지 못하면 우리 다 죽는다. 네.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관건은 미국의 3위 이동통신 업체를 샀는데 원래 계획은 3, 4위를 한꺼번에 사서 막강한 1, 2위와 싸운다는 거였는데 그걸 못하게 했어. 미국 정부 당국이 독과점 위반이라고. 그러니까 구상이 좀 빗나가서 이 스프린터가 정말 2위나 1위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제기된 네. 약간 위기인 것도 사실이죠. 이런 부분은.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뭘 하나 사서 그걸 정상화시키는데 그때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이 손정희가 가진 기술에 대한 예지력 이런 방향으로 갈 거다 하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돈을 끌어들이는 능력 막대한 외부 자금을 조달해야 되니까 이게 없다면 자기 네. 네트워크가 없다면 불가능한 M&A들이었겠죠. 네, 네. 외부에서 자금을 들여올 때 사실은 본인의 돈은 아닌 거잖아요. 그럼요. 외부 자금이기 때문에 좀 제지받는 것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중간에서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겠죠. 예. 이렇게 외부에서 봤을 때는 마구잡이로 막 기업들 지금 말씀해주신 기업들만 해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막 사들이고 투자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손정이 나름의 M&A 규칙도 규칙이 있을 것 있습니다. 같아요. 네, 예. 책에는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데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네. 책을 이걸 사서 사실상 거의 독점을 할 수 있는 분야를 사요. 내가 조금만 더 여기다 노력을 기울이면 구조조정을 하고 독점할 만하다. 대부분 플랫폼 기업을 사요. 뭐 제품을 사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시장 전체를 누릴 수 있는 플랫폼 기업을 사고 또 하나는 게임의 룰을 바꿀 수 있느냐 이 기업이 너무 작은 기업을 사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게임의 룰에 도전할 수 있는 기업이냐. 그래서 이걸 수학 채증형 성장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가능하냐. 어떤 기업을 샀는데 이 기업이 돌변해서 흑자로 돌아서고 시장을 막 주도하기 시작하면 이익이 추가적인 비용 없이 막 쌓이는 지금까지 인수하는 회사들 보면 그런 기업들이에요. 그런 기업들을 사서 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쭉 그 해온 게 소프트웨어 유통, 출판, 전시회,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휴대전화, 반도체 순이거든요. 일관된 어떤 흐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기술의 진보라든가 그 타이밍을 읽는 능력은 대단하고 살 때도 이 사람의 원칙이 있어요. 막 이른바 내고라는 걸 하잖아요. 얼마에 할래 막 서로 살려는 기업을 헐뜯으면서 더 싸게 네. 디스카운트 협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하는데 이 사람은 사겠다는 결심이 서면 추가적인 가격 협상을 안 해요. 그냥 비싸게 부르고 네. 대신 깎지 않는다. 그리고 듀 딜리전스라고 불리는 그 기업을 조사하는 실사하는 과정도 과감하게 생략할 때가 많아. 그래 나 당신 믿겠다. 이 정도 금액 줄 테니까 그냥 넘겨라. 네. 이런 게 의외로 매력적이어서 안 팔겠다던 회사들이 팔 때도 많죠. 과감한 그런 면도 그렇죠. 분명히 있는 배팅하는 것 거죠. 같거든요. 그러니까 암 같은 경우 보면은 단순 출자가 아니고 그냥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한 100% 매수였잖아요. 인수를 해버리죠. 네, 이게 뭐 그 끝이 뭐 아름다웠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합병들의 문제점은 없는지가 궁금해요. 사실 합병하면은 막 직원들 정리해고 당하고 이런 게 떠오르거든요. 그런 그렇죠. 문제는 없나요? 구조조정을 하죠. 정리해고도 하고. 근데 이 손정희가 하는 방식은 추가적인 투자를 대규모로 해서 시장의 선두권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지금까지 못한 게 한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ARM은 워낙 투자 손실이 증가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메꾸기 위해서 팔았던 네. 거고 지금 스프린터 같은 경우가 문제인데 이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늘 경영위기설이라는 게 나와요. 소프트뱅크 하면은 거의 5년에 한 번씩 회사 망한다더라 하는 소문이 나기도 하거든요. 워낙 외부 부채를 많이 끌어들이고 그리고 나서 어떤 기업을 사서 올인하기 때문에 과감한 대신 위험하기도 한 거죠. 근데 이제 투자를 워낙 여기저기 많이 해놨기 때문에 위험할 때는 또 그걸 팔아서 위기를 넘기는 능력도 생긴 것 같아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하고 인연이 사실 기사에도 조금씩 났는데 가장 종합적으로 이 책에 설명이 되어 있더군요. 공통의 스승을 뒀습니다. 네. 아까 사사키 다다시. 전 몰랐는데 그 애플에서 쫓겨났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그리고 나서 찾아왔다 그래요. 이 사람을 이 책에 보니까 찾아와서 아이디어를 산다고 그랬는데 정작 아이디어를 준 게 아니라 스티브 잡스가 가진 독선적인 성격을 좀 누그러뜨려 줬다고 그래요. 함께하는 번영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네. 너 혼자 아무리 잘나도 잘 나가려고 그러면 안 된다.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후에 적어도 이 책의 설명에 따르면 좀 과장된 면모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스티브 잡스가 많이 변했다. 그 전까지는 빌 게이츠를 배신자, 도둑 이렇게 욕했는데 같은 동업자, 그러니까 같은 IT 분야에서 선두주자라는 걸 인정했다. 이런 대목도 나오고 어쨌든 손정희와는 그 인연으로 친구가 되는데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 책에서 클라이막스 한 장면만 꼽으라면 이 장면을 꼽겠는데 스티브 잡스하고 대면하는 장면이에요. 네. 2007년에 아이디어를 들고 가지고 손정희가 뭐냐면은 그런 기술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해박하니까 파나소닉 휴대전화하고 그다음 아이폰이 이미 생산하고 있는 아이팟 네. 음악 MP3 이걸 두 개를 들고 가서 이걸 합친 제품을 내놓자 하고 제안하러 찾아갔더니 스티브 잡스가 그런 추한 디자인을 나한테 보이지 마라.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장면이 저는 가장 인상. 어쨌든 거절을 당한 거죠. 거절을 네. 당했죠. 그런데 두 가지 면이 드러나는데 하나는 손정희와 스티브 잡스의 차이도 드러나고 손정희 방식도 드러나는데 네. 차이는 뭐냐? 손정희는 스티브 잡스처럼 뭐 기가 막힌 제품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기술의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돈을 쏟아부어서 그 기술의 수혜를 누렸던 분이죠. 네. 이거 어떻게 하냐면 손정희식 접근법은 생각해보니까 스티브 잡스는 이미 자기 아이디어를 제품화한 거예요. 자기한테 분명히 얘기는 안 하지만 신비주의 있잖아요. 비밀주의. 이미 하고 있었던. 네, 이미 하고 있으니까 또 생각했겠죠. 그럼 나한테 떨어질 건 뭔가. 그래, 욕심내지 말고 네가 최강의 인터넷 머신을 이름이 뭐라든 간에 나중에 네. 아이폰으로 밝혀지지만 만들었으니 일본 독점 판매권은 나한테 달라. 일본에서 네. 인기를 누릴 건 빤하니까. 그래서 그걸 갖고 오는데 이게 또 대박이 돼요. 또 결국 가지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더폰이라는 영국 그 일본 법인을 샀는데 이게 망하기 직전 통신회사였어요. 이동통신회사 가운데 뭐 3위 이런 데니까 이걸 어떻게 살릴까 하다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로 치면 LG U+가 맨 먼저 아이폰을 독점 판매하는 거예요. 그럼 확 이미지가 달라지잖아요. 네네. 그리고 시장 점유율도 달라지고. 그렇게 해서 보더폰이 2위까지 올라가서 인수한 회사의 기업 가치가 확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네네. 스티브 잡스와 다르죠. 뭐 누가 잘났느니 이걸 따지기 전에 자기만의 방식으로 성공하는 법을 알고 있는 분이 네네. 손정희였죠. 제품을 아이폰을 발명한 건 아니지만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그 독점권을 따낸 손정희. 그렇죠. 그러니까 손정희와 이 스티브 잡스가 공통적으로 사사키 다다시라는 멘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책에서 표현을 할 때 사사키 다다시가 손정희를 처음 봤을 때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마치 스티브 잡스 같았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도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벤처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많이 했었다. 그런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혹은 지금까지 정말 많은 기업인들을 만나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눈빛부터가 특별히 다른 사람이 있었다.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전 정말 이거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눈빛의 변화나 차이를 읽은 건 글쎄요. 사사키 다다시 같은 명인이라 가능했을지 모르겠는데 약간 일본식 표현이기도 해요. 이게 네. 뭐냐면 일본은 이런 걸 조금 과장해요. 그의 결의에 찬 모습을 보는 순간 목숨을 바쳐 돕기로 했다. 뭐 이런 게 등장하거든요. 일본 소설 같네요. 네, 일본 소설. 근데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이런 건 느꼈어요. 그 손정희 회장을 멀리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걸 볼 때도 그랬지만 네. 어떤 아이템이나 트렌드와 관련해서 호기심과 열정을 보여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이번에 실패할지는 모르지만 언젠간 일어선다는 확신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혹은 호기심을 가지고 덤벼들되 한두 번 실패한 경험도 있는 분들이라면 투자합니다. 마카롱 사업도 첫 번째 사업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것이지 한두 번 실패했다면 저는 할 거예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먼저 거절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손정희에게 영향을 준 인물들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미국 기업가로는 스티브 잡스가 있었고 또 석유왕 록펠러가 있었어요. 네, 이 록펠러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정희 회장이 록펠러에 대한 생각이 남다르죠. 여기 책에도 약간 나오는데 이거보다 책보다 더해요. 록펠러 네. 얘기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거는 자신의 사업 방식과 비슷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이 록펠러라는 사람은 석유왕이 되기 전에 석유가 그냥 등잔불에 우리나라에서도 등잔불에 네. 넣는 등유 정도의 역할밖에 안 할 때 차의 연료로 세계를 지배하게 될 줄 몰랐던 시기에 석유에 올인을 하거든요. 이게 미래다. 그러니까요. 마차의 시대가 끝나고 자동차의 시대가 올 거고 그러면 지금 각각 집에서 등유 정도로 활용하고 있는 석유가 세상을 지배할 날이 올 거다. 50년 전에 내다보고 오클라호마 유전 지역을 포함해서 많은 부분에 땅을 사고 유전을 개발하거든요. 그러다 자동차가 터지면서 네. 그야말로 대박이 세계의 기업가가 된 건데 네.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늘 느껴요. 내가 할 일은 미래의 기술을 미리 파악하고 먼저 투자해서 그걸 선점하는 거다. 그리고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하는 거다. 그런 점에서 록펠러를 본받으려고 노력하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손정희 300년 왕국의 야망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키워드, 소프트뱅크 후계 구도. 이 책이 공식 평전이라는 이름값을 하게 된 건 이 후계 구도와 관련해서 정확히 맞췄습니다. 네. 아까 ARM 인수는 그 후에 매각 때문에 빛이 좀 흐려졌지만 후계 구도는 책에 나오는 두 등장인물이 실제로 소프트뱅크라는 통신업을 물려받습니다. 그 직원 메일을 통해서 4월 1일 날 나는 은퇴한다라고 이제 하는데 여기서 은퇴는 우리 언론들이 많이 오해를 했던데 통신 사업의 주체로서의 소프트뱅크 은퇴입니다. 네. 이 사람 뭘 하느냐? 그룹 회장직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룹 네. 회장을 하고 자신은 이 감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투자 사업, 비전 펀드를 중심으로 한 투자 사업이 뭐 100조 원 규모니까 이걸 이제 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당초에 이 사람이 가졌던 계획이기도 해요. 57년생이니까 이제 60을 훌쩍 넘기면서 60대에 들어서서는 자신이 후계자를 키우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책에 조연으로 등장하는 두 사람이 실제 후계자가 되는데요. 오른팔로 명명된 미야우치 겐이라는 사람이 회장 승진을 합니다. 소프트뱅크 회장. 이 사람이 넘버 2예요. 그리고 책에도 자주 묘사되는 엉뚱하게 불교학과 출신이어서 자칫 잘못했으면 주지승이 될 뻔했던 네. 이분이 이제 소프트뱅크 사장이 된 미야카와 주니치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핵심 후계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한때 이 책의 흥미로운 대목은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후계자로 물려주려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구글의 COO, 그러니까 영업 담당 최고 임원이었던 인도 출신의 니케시 아로라라는 사람을 영입해서 후계자로 만듭니다. 넘버 2로. 근데 이 사람이 와서 막 부딪혀요. 회의도 참석 안 하고 기존의 소프트뱅크에 있던 사람을 어중이떠중이라고 보고 좀 무시한 거죠. 나는 구글이라는 세계 당시 최고 기업에서 왔고 그게 갈등이 폭발했는데 이 아로라라는 사람이 또 어떤 도덕적 문제도 하나 발생시켜요. 책에는 자세히 안 나오는데 그 당시 언론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자면 회장을 하면서 사장이죠. 사장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투자 회사의 임원을 겸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건 이해 갈등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손정희 회장이나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회사에 계속 따라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내부에서도 충돌이 일어나고 있던 상황에서 그 얘기가 나와서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태도에 올인하려는 태도는 아니다. 네. 그런데 와서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니까 손정희가 결단을 내리죠. 데려올 때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데려와요. 냅킨에다가 원하는 조건을 다 들어준다 그러는데 그 당시 외신 기사 제 기억으로는 그냥 야구 선수 이동처럼 혹은 메시나 호나우드 같은 유명한 선수 이동처럼 그냥 한 번 이동하는 데 따른 금액을 3천억을 주겠다 하는 제안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자르죠. 그 일 이후에는 아마 외부 사람을 들여서 넘버 2를 만들어서 후계자를 만들겠다. 네. 이런 계획은 사라진 것 같아요. 말씀해 드린 그 두 분을 중심으로 네. 이제 후계자 구도가 형성돼 가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후계자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게 이제 가족들 2대 3대 승계 그렇죠.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예.
일본은 우리나라랑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본도 왜 가족 승계가 있죠. 천년 기업들 뭐 교토의 네. 국수집이나 이런 데는 가족들이 물려받긴 하는데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남자 장자 중심, 네. 큰아들 중심인데 불균형 승계라 그래서 일본은 사위한테도 꽤 물려줘요. 아들이 오. 무능력하다 싶으면 사위가 좀 나아 보이면 그렇게 물려준 경우도 많습니다. 오. 근데 이 손정희가 대단한 건 그 자기 인척들도 관여하고 있어요. 야후재팬이라는 거는 많은 기업들을 사들일 때 일종의 담보물이 돼줄 정도로 탄탄한 기업인데 네. 거기 CEO가 손태장이라고 16살 차이 나는 동생이에요. 막내 동생.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물려줄 수도 있는데 물려주질 않아요. 이 경우는. 손정희는 300년 기업을 만들기 위해선 가족을 끌어들이는 게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기업의 존속과 발전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3대 넘어가면 네. 정말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 와서 기업을 망칠지 모르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3대 넘어서는 부자 없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족 경영으로는 300년 갈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낸 적은 없는데요. 네. 가족한테 물려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은 없는데 그런 생각은 확고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일본에 가족 승계가 없는 건 아니다. 네, 가족 승계가 네. 있는데 거기서 더 나간 것 같아요. 이 손정희 회장은. 1981년에 2명의 아르바이트생과 회사를 시작한 후에 인수합병을 통해서 급성장해 왔습니다. 이 손정희 회장의 사람 쓰는 방식은 어땠는지 요것도 또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그 같아요. 당시 아르바이트생 2명 거느리고 유니슨이라는 회사를 시작하는데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10년 후에는 우리가 1조엔, 2조엔 하는 회사를 만들 거다. 책에 여러 차례 나오는 두부 모세듯 하는 회사라는 게 뭐냐면 두부를 한모 두모 할 때 일본어로는 조라는 쪼라고 1조, 2조하고 비슷한 발음이에요. 네. 그 정도 규모가 될 거라고 얘기하니까 아르바이트생 두 명. 2명이 그날 바로 사표를 내요. 미친 놈을 모실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당시 손정희 회장이 올라섰던 사과 상자는 지금도 회장실에 있다고 그래요. 저는 네. 본 적이 없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이 꾼 꿈 그대로 사업을 실현해 온 사람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사람을 계속해서 외부에서 스카우트합니다. 스카우트할 때 원칙이 있는데 이 사람의 원칙은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이름의 그 별명에 다 나타나요. 최측근들이죠. 최측근들은 정말 싸우려는 의지로 가득 찬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네. 어디서든 간에. 그리고 그런 사람이란 판단이 서면 면접도 안 해요. 그냥 질문 하나 해보고 100년 후에 우리 기업은 어떻게 돼야 되나 하는 질문하고 끝이에요. 마음에 들면.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기업을 인수하는 것과 비슷하게 사람을 사고 자기 주변을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사람들로 채우는데요. 특히 그 구글의 아로라를 채용했다 실패한 것 때문에 이제 아주 다른 외부의 사람들을 신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책에는 안 나오지만 그 비전 펀드의 펀드 매니저하고도 갈등이 있는 걸로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자기 측근들, 그러니까 짱이라고 부르는 누구누구 씨 뭐 이렇게 누구누구야 하고 부르는 애칭으로 부르는 그래서 자신의 비밀 별장으로 초대하는 그 사람들만 믿는 상태로 지금은 굳혀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키워드 뽑아볼까요? 5번째 키워드, MBS와 비전 펀드. MBS는 무슨 프로리그 이름이 아니고요. 사우디 황태자이자 실질적인 통치자죠. 모하메드 빈 살만의 약자입니다. 흔히 글로벌 금융계에서 MBS라고 불리는데 이 사람이 2014년에 손정희 회장을 만난 후에 2016년에 비전 펀드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많이 될 테니까 국부 펀드가 많은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숙제는 석유 의존 경제가 이제 곧 무너지니까 그 밖에 여러 가지 기술 기업에 투자를 해서 사우디를 변화시키고 싶어해요. 네. 뭐 독재자죠. 비판적인 언론인 카쇼기라는 사람을 암살하기도 하고 그러나 국가에 대한 비전이 분명한데 그럼 당신 돈을 맡겨 주시면 내가 굴려보겠소 하고 손정희가 접근해서 10조 원 가량의 비전 펀드 1을 설립해서 운영하는데 소프트뱅크가 25조 원, 사우디가 45조 원 조달했고 나머지 외부에서 조달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이 사람이
비전 펀드를 설립해서 투자했고 우리나라 쿠팡에도 3조 5천억을 투자했던 게 이 비전 펀드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자체는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던 거죠. 네, 네, 네. 아니 이런 사업 투자 성공 비결을 찾아보면은 사실 미래 기술 흐름을 포착하는 능력도 분명히 있지만 이 돈을 끌어들이는 이 어마어마한 인력 네트워크가 대단한 것 같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얻을 수 있었던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아재 킬러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요. 우선 비전 펀드를 만들기 전까지는 실패가 거의 없었어요. 네. 투자한 다음에 그걸 좋은 회사로 만들기도 했고 또 그냥 단순 투자의 경우도 알리바바, 네. 그다음에 야후 이런 것들이니까 성공적일 때 팔아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2016년에 비전 펀드 설립하기 전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44%라고 그래요. 전설적인 수준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 MBS 입장에서는 어디다 이 돈을 맡길 거냐? 두 명이 있죠. 아시아권에서는 손정희 회장, 미국이나 북미권에는 워렌 버핏이 있는데 워렌 버핏은 이미 다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 애플 투자도 했습니다만은 대부분 전통 제조업에 해요. 코카콜라, 질레트 이런 회사에. 그러니까 철도 당연히 미래 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손정희에 끌렸겠죠. 석유 경제를 미래 기술 경제로 바꾸려고 한 거니까. 그래서 손정희한테 돈을 맡긴 거고 그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 외에도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미래 기술의 방향이나 추세를 막 열정적으로 이 손정희 회장이 직접 얘기하다 보면요. 돈 있으면 맡기고 싶어져요. 제 돈은 작아서 맞지 않겠지만. 알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뽑아볼게요. 마지막 키워드 사카모토 류마. 일본 문화나 일본 역사를 아시는 분들한테는 유명하지만 일본의 근대화가 곧 우리 일제강점기로 이어졌던 역사를 간직한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인데 손정희가 뭐 여러 사람 아까 스티브 잡스, 록펠러 그 다음에 기업가로는 파나소닉의 마츠시타 고노스케, 혼다의 혼다 고이치로 같은 유명한 존경하는 사람들 얘기를 다 이제 여기다 써놨는데 네. 역사 속 인물, 일본 역사 속 인물로는 딱 둘을 늘 언급해요. 이거는 바깥에서도 많이 얘기하는데 하나는 오다 노부나가라고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 직전에 천하 제패의 기회를 맞았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왜 존경하느냐? 철포라고 일본에서는 하는데 그 조총 우리말로 네. 총을 맨 먼저 수입을 해서 이걸 가지고 자기 무사들을 훈련시켜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해요. 그러니까 미래 기술을 선점함으로써 사실상 독점 체제를 굳혔던 거거든요. 그걸 이제 기업이나 기술에서 손정희가 그대로 본받고자 해서 네. 오다 노부나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작 자신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으로는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을 이제 꼽는데 일본에선 뭐 NHK 드라마로도 나오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역사 속 인물이죠. 그 무사인데 그 아주 그 하위 무사로 번에 소속 우리로 치면 도에 소속돼 있는 인물이었는데 일본 근대화의 야망을 품고 탈번 그 번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데 벗어나서 세력을 합쳐서 에도 막부라고 이른바 장군들 쇼군들이 지배하는 체제를 천황 체제로 돌려놔요. 목숨을 걸고 그런 일종의 쿠데타를 벌인 거죠. 그렇게 해서 돌려놓고 일본의 근대화를 시작해서 천황 중심의 체제를 만들게 되는데 이 사람이 올인하는 방식을 그렇게 좋아해요. 목숨을 걸고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손정희는 어떤 기업을 살 때 늘 목숨을 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고요. 이 사람이 그 자기 번을 소속된 곳을 떠나면서 쓴 출사표 같은 글을 원본을 가지고 있고 제일 좋아하는 네. 손정희 회장의 소장품이에요. 그리고 그 사무실에는 그 별장에는 이 료마가 들고 다녔다는 칼의 복제품이 있는데 그걸 그렇게 아낄 정도로 사카모토 료마의 길을 존중하죠. 네. 또 책에서는 손정희 회장의 꿈을 300년 왕국이라고 네네. 묘사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가요? 300년이라는 네. 숫자가 이제 궁금하실 텐데 네네. 책에 분산돼서 좀 표현됐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 에도 막부라는 게 천하 통일이 되고 나서 이른바 천황이라는 게 상징적 존재로 전락하고 최장기간 일본 열도를 장악한 군부 집단이 바로 이제 에도 막부인데 이게 250년쯤 돼요. 그래서 일본의 근대화에 실패하게 되니까 아까 료마 같은 사람이 뒤집은 건데 그러면 진정한 일본의 변화는 300년이
걸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아까 자신이 존경했던 마츠시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1930년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수도론이라는 걸 들여가지고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은 피폐해졌을지 모르지만 100년의 계획을 세우고 우리 기업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산업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손정희 회장은 이 에도 마쿠와 마츠시다의 얘기 끝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보화 혁명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산업화 혁명과 수준이 다른 변화가 벌어지고 있고 에도 마쿠보다 더 큰 사회적 변혁을 일으키려면 300년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프트뱅크는 300년 왕국이 돼야 된다. 300년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나온 거고요. 늘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서 자신은 50년 동안 기여할 거다. 300년 중에 나머지는 후계자들이 할 일이야. 그래서 20대 사업에 이름을 내건다. 30대 사업 자금을 모은다. 40대 사업에 큰 승부를 건다. 50대 사업을 완성시킨다. 이제 60줄에 들어섰는데 60대 사업을 다음 세대에 물려준다. 이런 50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별책부록의 300년 왕국을 꿈꾸고 있는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손정희 300년 왕국의 야망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방에 정리해드립니다. 내가 후회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60년 가까이 인생을 살아왔지만 아직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선 더욱 불만이 많습니다. 만일 내가 사고라도 나 죽게 된다면 분하고 분해서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게 없으니까요. 그렇다. 손정희. 이 남자의 이야기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끝으로 손정희의 미래는 어떨 거냐 하는 질문을 저도 많이 받거든요. 네. 이제 투자 사업에 전념하지만 투자에서 최근 한 2, 3년간 보여줬던 결과가 그랬듯이 완전 무결한 사람은 아니다. 소프트뱅크라는 그룹을 생각해 보면 워낙 1인 중심적 기업이고 도박에 가까울 정도의 기술과 금융에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그렇게 탄탄하지만은 않다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손정희 회장 자신이 최근에 공유경제 기업들에 투자했다 실패한 데서 많은 교훈을 얻었다고는 생각하지만 네. 일종의 그 성공 방정식에 빠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성공한 방식은 남보다 먼저 미래 기술을 읽고 금융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올인하는 것이다 하는 건데 그 올인이라는 게 가지는 엄청난 장점은 대박의 가능성인데 또 단점도 있죠. 올인했다? 그야말로 쪽박이 될 수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손정희 회장이 꿈꾸는 미래를 다 현실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좀 더 이 책보다는 할인해서 디스카운트해서 그의 미래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일본에 손정희 회장이 있다면 중국엔 마윈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알리바바를 세계 최대 기업으로 만들면서 포춘이 선정한 세계 지도자 50인에도 들었었는데요. 그의 도전과 경영 전략을 알아볼게요. 본인이 직접 쓴 마윈, 내가 본 미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정부의 괘씸죄에 걸려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분의 소재 자체가 뉴스가 될 정도니까 이 책 읽어보겠습니다. 한층 더 강한 지적 게임으로 돌아올 성공예감 별책부록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유튜브 벌책부록과 김방희 TV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책을 통해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시간이죠. 성공예감 별책부록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부록.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만나요. 뵙겠습니다.